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00년 신춘문예 최종심 진출 작품집에 수록된 소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일보 소설인데요. 백은지 작가의 Every Thursday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very Thursday, 백은지. 첫 번째 목요일. 지난밤에 나는 하염없이 여의도를 걸었어. 그 시간까지도 꽤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농구를 하고 있더라. 나 말고도 몇 사람이 같이 길을 건넜는데 한 소년이 하필이면 내게 다가와 물었어. 한강은 어디로 가야 하죠?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눈이 어둠 속에 말갛게 빛나고 있었지. 저쪽, 저 LG 트윈 빌딩 바로 앞이 한강이잖아요.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보니 소녀는 잠깐 사이에 청년이 되어 있었어. 처음부터 청년이었는데 내가 잘못 본 것인지도. 하지만 갑자기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 한강다리로 가려고 해요. 그가 다시 한번 말했어. 다른 곳이 아니라 한강다리. 그걸 강조했지. 네, 저기가 맞아요. 저쪽으로 가요. 나는 팔을 뻗어 방향을 가르쳐줬어. 이 밤에 다리를 걸어서 넘기라도 하려고. 몇 마디 좀 더 나누고 싶어졌지만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내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쓱쓱 걸어가 버렸지. 낯선 사람과 얘기가 하고 싶어지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보통 때는 누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길을 물을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뒤로 빼기부터 하는데 아직 밤은 그리 깊지 않았어. 지하철역에 다 왔는데도 더 걷고 싶어지더라. 여의도는 언제나 낯설어. 언제 와도 이 길이 저길 같고 버스는 빙빙 돌고 원하는 곳에 한 번은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언젠가 한 번쯤은 여의도 지도를 구해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불현듯 생각했지. 양복 입은 남자들, 정장한 여자들이 내 옆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 여유로워 보였어. 그들은 이곳의 골목골목을 다 알 테니까.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겠지. 문득 올려다보니 부드러운 조명의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내가 포함된 밤 풍경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몽롱한 밤이었어. 다리의 움직임조차 물속에서 걸을 때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으니까. 갑자기 신나는 음악이 크게 터져 나와서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그쪽을 돌아봤지.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의 카운터 앞에 종이캡을 쓴 여자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웃으며 서둘러 볼륨을 줄이는 게 보였어. 한번 깜짝 놀라고 나니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도 들었지. 또 한 번 신호등을 기다려서 길을 건넜어. 더 이상은 누군가 또 말을 걸어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버스를 타니 버스는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복습이라도 시켜주듯 다시 돌아갔지. 하필이면 여의도일까? 친구가 대신 등록해준 이 학원이 여의도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버스가 멈춰 섰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빌딩 창을 더듬었어. 제법 많은 창들이 그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곳에서 늘 일상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 한 창문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의 조그만 검은 그림자가 있었어. 버스는 신호등에 걸려 서 있었고 그도 움직이지 않고 창가에 그렇게 서 있었지. 꼭 너인 것만 같더라.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가버릴까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창들을 재빨리 훑어봤지만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창은 거기 하나였어. 너랑 비슷한 키, 너도 그렇게 피우고 있을 담배. 그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아서 무엇하고 있었니? 밀린 업무? 내일까지 당장 끝내야 할 서류? 아니면 어디선가 걸려오기로 되어 있는 국제전화? 잠깐 짬을 내어 담배를 피우며 바깥을 내다보다
내가 타고 있는 버스의 불빛도 보았겠지. 제일 앞자리 창가에 앉아있는 게 여자라는 것도 알아보았니? 너는 눈이 좋으니까 어쩌면 날 닮았다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버스는 너를 마냥 보고 있게 해주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게 너였던들 어쩌겠니? 너는 이미 내 사람이 아닌걸. 나한테 노연한 지도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는걸. 너보다 몇 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어린아이 취급받았던 내가 벌써 30이 되었어. 내가 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이 나이 때였지. 지금은 때가 많이 묻었겠지. 그 여자와 함께한 일상의 때, 내 아이와 함께한 일상의 때가. 하지만 그렇게 잠시 바깥을 내다보며 혹시 한 귀퉁이 심장에 담아두었던 나를 꺼내보지는 않았니? 여자들이 콤팩트를 꺼내어 화장을 고칠 때 혼자서 뺨이나 턱에 난 작은 뾰루지도 짜보고 입술의 각질도 떼내어 보고 이 사이에 낀 게 없는가 살펴보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은밀히 꺼내보지는 않았니? 나 오늘부터 목요일마다 여기에 와. 친구가 여의도라고 했을 때 나는 기다렸다는 듯 의식 끝에 따라붙는 너를 느꼈지. 여의도야? 석연치 않은 내 표정에 친구는 왜? 라고 물었지만 딱히 대답할 말은 없더라. 너의 빌딩과 이렇게 가까운 줄은 오늘에야 알았어. 이제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요일마다 내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이 섬에 온다. 잊고 있던 너도 목요일이 되면 왠지 내가 떠오르지 않을까? 단 몇 초라도 말이야. 한강을 건너며 아까 그 남자가 아직도 다리를 건너고 있지 않을까 해서 나는 열심히 차창 밖을 내다보았어.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이 이 길을 따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도 언젠가 한강을 걸어서 건너봐야겠어. 자살을 꿈꾸거나 시련의 상처 때문이라고 혹은 그냥 미친 여자라고 그렇게들 볼까? 그냥 한강 다리를 걸어서도 건널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으련만. 그러다가 차들이 막힌 곳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일 따위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세운상가에서 세운상가를 가본 건 처음이었어. CD 카세트 라디오를 하나 장만하기로 했지. 내가 준 CD들을 이제는 다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져서 말이야. 이전에는 같이 살던 선숙이 오디오로 들었는데 선숙이 기억나지? 나랑 10년 가까운 세월 대부분을 동거해온 친구. 드디어 올봄에 시집을 가버렸어. 바꾼 지 얼마 되지 않던 그 오디오는 혼수품목의 하나가 되어 선숙이를 따라갔어. 이것저것 사모으기 좋아했던 그 애가 떠나자 내 방은 덩그마니 커져버렸지만 다시 룸메이트를 구하려 애쓰지는 않기로 했어. 당분간은 혼자 있어 보려고 해.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만해지면 내 영혼도 어느 정도 단단해져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져 쓸만한 카세트를 골라봤어. 어떤 곳은 접속이 잘 안 되고 어떤 곳은 모델 사진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떤 곳은 너무 비싼 것만 나와 있고 몇 사람인가에 물어 나는 세운상가가 제일 싸다는 정보를 얻었어. 거기서도 이 집 저 집 다리품을 팔아야 한다고 해서 다시 며칠 망설였어. 알잖아. 그런 곳에 가서 물건 고르고 흥정하는 재주 없는 거. 그래도 가보기로 했지. 안 해본 일을 하는 거, 자신 없는 일을 해보는 거. 그런 게 요즘에 나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 내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어느 날인가 드디어 나는 종로 사가에서 버스를 내리고 세운상가 앞에 서 있었어. 잠시 오래된 그 건물을 올려다보다가 적진에 진입하는 병사처럼 안으로 들어갔단다. 세 번째 가게인가에서 나는 그 물건을 보았어. CD도 되고요. 카세트도 되는 거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나를 남자가 쳐다보았어.
그의 눈길에 나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할 참이었는데 마침 좋은 물건이 들어왔는데 보시겠어요? 하더라고. 모서리가 없는 둥그런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고 기능이 간단하다고 해서 마음을 정했어. 나 기계에는 영 소질이 없잖아. 그런데 아래쪽에 조그맣게 어느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거야. 새 물건이지만 사실은 새 물건이 아니고요. 그 남자가 내가 잠시 망설이는 걸 알아채고 말했어. 아는 사람이 회사에서 받은 건데 집에 이미 오디오가 있어서요. 이거 20만 원은 좋게 넘는 건데 싸게 드릴게요. 물건은 아주 정품이고 새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도 물론 받을 수 있고요. 순전히 그 딱지 때문에 싸게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다녀 봤자 이보다 싸고 이만큼 괜찮은 걸 찾을 수는 없겠다 싶었어. 그래서 남자가 박스를 싸주는 대로 놓아두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세웠지. 생각보다 물건을 쉽게 사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얼른 집에 가서 작동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집으로 돌아오는 10,000원 버스도 그날은 참을만 했지. 그런데 카세트 데크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어. 녹음 테이프 하나. 설명서 대신일까 생각했지만 그냥 평범한 공테이프였어. 아무것도 씌어있지 않았어. 틀자마자 웬 남자가 소리쳤지. 생일 축하해 어쩌고 하고 웃음이 나왔어. 이런 주인을 찾아줘야겠구나. 애써 녹음한 걸 잃어버리다니 이걸 돌려주면 얼마나 고마워할까? 다시 세운상가에 갈 생각에도 별로 짜증나지 않더라고. 그런데 첫 곡으로 로라피기의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내가 사줬던 그 CD를 찾을 것도 없이.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그녀의 목소리가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은 톤으로 흘러나왔어. 내가 나에게 준 첫 선물이었으니까 너도 기억할 거야. 신기한 우연에 다시 웃음이 나왔어. 노래를 들으며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고 말았어. 세운상가행은 아무래도 내게는 긴장되는 일이었나 봐. 부질없는 일은 빨리 잊는 게 좋아. 생각해서 뭐해? 이미 벌어져 버린 걸. 끌어안고 있은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 정말 맞는 말이야. 하지만 칼로 무자르듯이 쓸데있는 일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아주 적어도 하루 동안은 그래도 끌어안고 생각하겠지? 나 같은 사람이라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고 말이야. 평생 동안 그러고 있는 사람도 한둘은 있을 거야. 너를 잃고 나서 딱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었지. 정확히 말하면 너를 잃은 내 심경을. 선숙이는 두서없는 내 말들을 몇 시간이나 잘 들어주고는 새벽이 가까워 쓰러져 누운 내게 마침표를 찍듯이 말해주었어. 어차피 둘이 잘 안 맞았잖아. 그러니 빨리 잊어버려. 그러고는 빈 소주병들이 마치 그 잊어서 버려야 하는 일이라도 된다는 듯 차곡차곡 쌓고 밖으로 나갔어. 그 뒤로는 아무에게도 내 복잡한 심경을 말하지 못했지. 다시 누군가에게 털어놓게 되면 그 생각들을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나 자신조차도 부질없는 인간 취급을 당할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무서웠어. 겉으로라도 나는 멀쩡해 보이길 바랐거든. 의연해 보이고 싶었어. 특히 엄마에게는. 내가 결혼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요. 엄마가 올라오셨지. 무슨 말 끝에 너를 물으셨어. 엄마의 입술에서 비어져 나온 내 이름에 가슴을 푹 찔렸지만 결혼했어. 나는 심상하게 대답했어. 엄마가 가만히 내 눈치를 살피는 걸 알 수 있었어. 엄마 알잖아. 내가 결혼하라고 했어. 하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날이 선 것 같았을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떠나라고, 떠나버리라고. 그래, 내가 너의 등을 떠밀었어. 몇 번이고 돌아와 내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완강하게 너를 밀어냈지. 너랑은 결국 잘 안 될 거라는 생각, 너랑 살면 내가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서 내게 잘해줄 수 있었겠어? 지금 생각해도 용감하게 너를 밀어낸 건 잘한 거였어.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로 내가 떠나버리고 나자 나는 나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방황했어. 정이란 게 사랑보다 질기다고 유행가 가사가 그랬니? 고시 공부를 팽개치고 산에서 내려온 게 너 때문이라면 넌 믿을 수 있겠니? 말릴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너는 그렇게 말하겠지? 그래, 3학년이 된 봄이었어. 21 때. 나는 고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너도 알다시피 아들도 없이 하나뿐인 자식이던 나는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는데 아버지의 일을 겪고 나서는 오기밖에 안 남았어. 우리 엄마를 처음부터 없던 사람 취급하는 아버지 쪽 식구들을 보고 나는 분했어. 태어나서 그렇게 분해보긴 정말 처음이었어. 엄마는 아들을 낳았다는 어린 여자에게 무참히 밀려나서 결국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 엄마의 호적엔 엄마밖에 없어. 너 이름 하나만 툭 떨궈져 있는 호적 본 적 있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 시집가 버린 고모들과 분가해 버린 작은 아버지들의 이름까지도 줄줄이 몇 장씩 붙어있는 호적만 호적인 줄 알았는데 그런 호적은 처음 보았어. 그렇게도 호적이 나올 수 있구나. 망연자실해서 엄마랑 둘이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지. 엄마는 얼른 그걸 서랍에 집어넣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했지만 생각해봐.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 아버지는 엄마가 다시 친정으로 갈 줄 알았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자존심이 강한 우리 엄마가 그래서 언성 높여 한번 대들어보지도 않고 그 집을 나왔는데 친정 오빠가 호주로 있는 그 호적에 들어간다고? 남한테 조금도 폐가 되는 일은 하지 못하는 우리 엄마가 장성한 조카들이 있는 그 서류에 이혼당한 고모도 이름을 보탠다니.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나는 엄마를 따라 나오겠다고, 내 성을 갈고 싶다고, 그 집안 사람들과 같은 성씨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하다니 너무 분하고 싫다고 울었지만 엄마는 딱 잘라 말했어. 그건 안 된대. 시집 가면 어차피 나오게 될 거라면서 그때까지는 아버지 밑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나. 그 점에 있어서만은 엄마가 너무 강경해서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 그 대신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했지. 복수를 해서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고 나중에 손을 벌려도 절대로 아는 체 하지 않을 거라고. 저 잘나가는 애가 우리 집안 아이예요. 해도 절대로 대놓고 모른 척하리라고 심장 끝이 부들부들 떨리게 맹세를 했지. 그래서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법대를 지원했어. 그냥 성적이 됐으니까. 어릴 때 읽었던 어느 여변호사가 나오는 유명한 대중소설이 마음 한켠에 비처럼 남아 있었나 봐.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 너도 알겠지만 그런 건 정말 빛으로 쓰러질 일일 뿐이었지. 내가 입학했을 때는 학내 비리 문제가 시끄러웠어.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지만 우리 과에는 그럴 만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 짐을 좀 나눠지기 시작한 게 점점 많아졌지. 아주 열심히는 아니었는데 수업은 자꾸 빠지게 되고 그렇다고 특별히 하고 싶은 다른 게 생각나지도 않은 채 대학 생활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잖아. 그래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고
책가방만 자리를 늘 지키게 했던 도서관 그 옆자리에서 넌 늘 내 가방을 봤다고 했지. 내 가방. 때가 탄 하얀 곰인형이 달려있던 그 가방만 보다가 하도 눈에 익어버려서 너는 어느 교양 과목 시간에도 법대 앞 벤치나 매점에서도 내 가방을 보았지. 그럴 때마다 나를 아는 체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했다지.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좀 웃음이 나오려고 한다. 내가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나. 내 눈에도 그렇게 보였겠지. 그리고 막 복학한 너에게 난 내가 한참을 더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작 25일 뿐이었어. 내가 이뻐 보이기도 했을 거야. 어느 날 가방 대신 드디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지. 맨날 허둥지둥 가방을 둘러매고 사라지기만 바쁘더니 표정이 달라진 걸 알아보았다고 너는 말했어. 아마 그날은 내가 기억하기로 엄마의 호적을 본 그 다음 날쯤이었겠지. 엄마의 구겨진 인생을 자존심을 펴주는 길은 내가 고시에 합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져서 그날 아침으로 바로 학과 사무실에 들러서 아이들에게 이제 일 그만해 말하고 도서관에 왔었어. 아이들의 어리벙벙한 표정을 뒤로 느끼면서도 나는 다시 돌아서 설명할 여유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지. 그 뒤로 넌 나를 늘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어. 매일같이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뜸해져서 뻥 뚫려버린 내 허전한 마음 한구석을 너는 잘도 알아보았지. 아마 너도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우리가 잘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다. 너는 평범한 문과생이었고 회사에 취직해서 샐러리맨이 될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 너의 미래에 변호사 아내는 좀 부담스러운 거였나? 그렇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상식 공부를 하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뒤처진 학과 공부까지 하느라고 우린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았어. 선숙이는 내가 어떻게 도서관 커플이 되었냐며 놀렸지. 하지만 이거야말로 운명 아니겠냐고 맞받아치며 호기롭게 웃었던 기억이 나. 너를 사랑하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던 우리 가족사를 잠시 잊을 수 있었고 어느 하나 제대로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던 대학 초년생의 방황도 접었고 앞으로의 일만 꿈꾸면서 행복해했던 것 같아.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반짝반짝한 변론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엄마와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한다는 이 대목에서 너는 피식 웃고 말았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도 낳겠지. 우린 순정 만화 같은 분홍빛으로 행복할 거야. 분홍이라니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색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덜렁거리고 여자답지 못했는지 기억나지? 언제나 남방의 청바지, 잘해야 편한 재킷에 면바지, 모조리 수수한 색깔들 그런 차림이었잖아. 그런데도 나는 그걸 꿈꿨나 봐.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 하얀 블라우스에 봄에는 연분홍 모직 투피스도 입어. 취직하고 나서 엄마가 사준 건데 나한테 아주 잘 어울린대. 지난해에는 귀도 뚫었고 손톱에도 늘 투명한 에나멜을 발라. 아마도 나이 들어서 더 어려지는지도 몰라. 하여간 변하기는 변하고 있나 봐.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데. 그래, 어떻게라도 변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 고여있는 물 같은 나 자신을 견딜 수 없었지. 사람은 좋게 변하진 못해도 나쁘게라도 어느 정도는 변해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실연을 했어. 친구는 컴퓨터 채팅을 하면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진지하게 구애를 해오는 바람에 처음에는 당황했어.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눈빛을 보고 이야기하며라고 늘 생각했거든. 하지만 마음이 오고 가다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친구는 두려워진 거야. 적지도 않은 나이에 막상 만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옛사랑이 남긴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친구는 그만 와도 만나지 않을 거예요. 해버렸던 거야. 남자는 서울행을 취소하고 그녀에게 그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며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모양이니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라는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보냈대. 친구는 결국 조금, 아니 많이 울었어. 왜 자기에겐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느냐고. 왜 저 혼자 사랑이라 생각하고 저 혼자 또 접어 버렸느냐고. 하지만 나는 알았어. 친구가 변했다는 걸. 몇 년 전에 우리가 아직 20대 초반일 때 친구의 시련은 오래 갔지. 그 아픔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만치 깊이 상처 입었더랬어. 친구도 알았지. 이제는 시련의 아픔도 일주일이면 잊혀지기 시작하더라. 우리는 마주 앉아서 나이가 먹으니 아픔도 숙련이 되나 보다 하며 쓸쓸하게 웃었어. 이렇게 변한 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하면서 아픔에 무뎌지기를 바랐지. 그래서 친구에게 빨리 잘 접었다고 해주었는데 너와의 기억도 바래질 날이 있다고 생각했어. 1차 시험에 한 번, 두 번 떨어졌지. 그리고 우리는 졸업을 했어. 엄마에게 몇 년간은 더 공부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이사를 했지. 어쩐지 다른 동네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그 동네. 점심때면 삼삼오오 담배를 물고 질에 늙어버린 젊음들이 쭈그리고 앉아 해바라기를 하는 곳. 너는 내가 너처럼 취직을 하거나 차라리 대학원에 갔으면 했어. 대놓고 말은 안 했어도 여자가 살아가기에 좀 더 어울리는 평범한 길을 가기를 바랐지. 한 번까지만 더 봐주기로 한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를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덜컥, 그래, 정말 덜컥 일이 나버린 거야. 부산 생각나지? 말다툼이 습관이 된 그쯤의 일상을 털어버리고 오랜만에 사이좋게 지냈었잖아. 늘 못 먹는다고 손을 절레절레 내저었던 회도 내 성화에 처음 먹어봤고 자갈치 시장 앞에서인가 작은 배를 얻어 타고 사진도 찍었지. 그 사진 기억나지? 내가 머리띠를 하고 나풀거리는 치마 바지를 입고 낡은 뱃전에 앉아 약간 불안하게 흔들리며 웃는 사진. 너는 내가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나왔다며 좋아했지. 그때 너의 사진 아직도 갖고 있어.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박박 찢어버리는 일 따위는 못하겠어서. 서로 찍어두느라 독사진은 대부분이고 둘이 같이 찍은 건 버스 정류장에서인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찍은 거 하나뿐인데 그것마저 흔들려서 잘 나오지 않았지. 그때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했지. 어쩌면 그때 너의 말을 따랐어야 옳았을까? 공부를 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잠만 들어가던 어느 날 문득 난 내가 생리를 한참 걸렀음을 알았어. 축하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너는 너무 행복하다면서 나를 안아주었지. 그러나 그때 내 머릿속은 온통 이 골치 아픈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어. 너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았어. 이런 일을 기뻐할 수 있다니 이상하게 보기까지 했는걸. 아마도 너는 단 한순간도 너나 아이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막바로 내가 겪을 곤란함들, 포기해야 할 것들만 생각하는 나에 대해 오만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 물론 너와 낳을 아이들을 꿈꾸지 않은 건 아니야. 단지 시기가 너무 안 좋았을 뿐인데 차가운 금속 기구들 앞에 누우며 마음을 진정하려고 몹시 애를 써야 했어. 노련한 아줌마 의사의 무표정을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아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내가 소리를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너는
나를 안고 울었어. 꼭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결혼해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와는 낳을 아이가 아니었나 봐. 그렇게도 완강하게 그 아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니. 그게 생명체라는 사실조차도 나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 같아. 그의 이순 후 나는 몸을 추슬러 신림동을 떠났지. 의정부 쪽에 있는 그 조그만 절에는 나 말고도 고시 공부를 하는 나이 많은 아저씨, 젊은 학생들이 더 있었는데 너는 그곳에 두세 번인가 밖에 오지 않았지. 참 조용하구나. 너는 외풍이 있는 내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어. 창밖에는 커다란 미루나무 한 그루가 멀리 흔들리고 있었지. 여기만 있으면 다 잊을 수도 있겠다. 한참을 말이 없던 내가 말했어. 무심히 차를 마시던 내가 뭘? 하고 물었지만 너는 대답하지 않았지. 너는 그때까지도 그 조그만 것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 아마도 책상 위에 두꺼운 법전들을 뒤적거리며 내 독하고 냉정한 것을 슬퍼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지 않고는 무너질 게 뻔했고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날 때까지 너무나 많이 힘이 들잖아. 엇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모른 채 하며 그래도 나는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웠던 그날 생각나? 정말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너는 성의 없이 말했고 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에 짜증이 났어. 아마 너도 나의 긍정을 바라고 물은 건 아니었을 거야. 너의 아이를 가졌던 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겠지.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전철역까지만 바래다 주었는데 나는 한사코 의정부까지 바래다 줄 것을 고집했어. 내가 곤란해하면 무리한 부탁을 안 하던 나도 웬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편한 대로 해주던 너도 그날은 결정적인 나사가 빠진 것처럼 덜거덕대기만 했어. 여자와의 약속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계속 물었지만 너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았어. 가버리는 차 꽁무니를 오래도록 노려보다 눈물이 났어. 다시는 너와 만나지 않겠다.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런 생각들을 질겅질겅 씹고 있었나 봐. 내 젊음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것. 내가 사주었던 많은 물건들은 아직도 내 방에 그대로 남아있어. 예쁜 드레스를 입은 사기로 만든 소녀상, 하얀색 강아지 인형, 그리고 몇 장의 CD들. 아무도 내가 사주었으리라고 기억도 못할 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으니까 무관심하게 그것들을 방치했지.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았을 거야.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견뎠겠어. 너는 이미 다른 여자와 잠을 자고 같이 살기 시작했는걸. 내가 준 CD들을 그나마 다시 듣기로 한 건 내가 마음에서 너를 어느 정도 벗었기 때문일 거야. 새로 산 카세트 라디오 안에 녹음 테이프가 하나 들어있더라는 거 벌써 얘기했지? 까맣게 잊고 있던 그 테이프는 얌전히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더라. 맞아. 듣다가 잠들었었어. 테이프는 저 혼자 돌아가 있었어. 다시 틀어보았지. 그 남자는 한 번 더 연인에게 큰 소리로 생일을 축하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 웬일인지 슬퍼져서 나는 더듬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방도 훔쳤어. 노래들이 몇 곡 나오고 이제 거의 끝나간다 싶었는데 다시 남자의 목소리. 미리 써놓은 걸 읽는 것 같지는 않았어. 한참 할 말을 잃고 멈추기도 하고 했던 말을 다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엉성하고 서툴렀거든. 그 마지막 부분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덧붙인 거더라고. 그의 연인은 죽었어. 남자는 그녀가 죽은 지 몇 년 뒤에야 그걸 알게 된 거야. 그전에는 그녀가 왜 그렇게 그로부터 멀어지기만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상처가 아물지 못했어. 원망으로 세월만 보내다가 그녀가 유서처럼 남긴 편지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이제야 받았대. 그리고서야 주인에게 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한 이 생일 선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야. 걸레를 붙잡은 채 테이프를 듣다가 나는 울고 말았어. 마음이 아파져서. 아주 밑바닥에 가라앉아 다시 떠오를 것 같지 않던 그날의 일이 다시 생각났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또 막 내가 보고 싶어졌겠지. 일요일 날 아침 절 아래 공중전화에서 내 번호를 하나하나 천천히 눌렀어. 그렇게 싸우고 헤어져도 매번 특별한 화해 의식을 거치지 않고도 만나던 우리였으니까. 그래서 전화할 수 있었던 건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나 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이 공부. 내 바릇한 20대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고 엄마마저도 이제 그만하고 결혼해라. 결혼하고도 공부는 계속 할 수 있지 않니? 하던 참이었으니까.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가 봐.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더 있었겠니? 너희 식구들 중 누군가가 받으면 뭐라고 인사를 하고 너를 바꿔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바로 받더구나.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듣더니 아주 의외라는 듯이 말했지. 어쩐 일이냐고, 어쩐 일이냐고. 약간의 들떠있던 목소리여서 나도 말했어. 잘 지냈어? 오늘 시간 있어? 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오늘은 안 돼. 결혼식에 가야 해. 라고 했어. 한 번도 내 말이 내게 무시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당황했고 또 마음이 상했지.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결혼식이나 쫓아다녀야겠어.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약간의 가시를 받고는 그럼 결혼식 끝나고 이따 오후에는? 포기하지 못하고 또 물었지. 그때 넌 얼마나 당황했을까. 오후에도 친구들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너는 간신히 말했지.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정확히 3일 뒤에 나는 짐을 싸들고 절에서 내려왔어. 선숙이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다음날 나는 내가 새벽잠을 방해받지도 출근 준비를 너무 서두르게도 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시간을 가늠해 전화를 했어. 그저 우연히 생각나서 전화한 친구인 양 너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내 동생은 간단하게 오빠 신혼여행 갔는데요? 라고 말해 주었지. 그토록 몇 달이나 연락을 안 하다가 나는 하필이면 너의 결혼식 날 전화를 한 것일까? 돌아주었으면 하는 내 바람에 단 한 번도 타협하지 못하다가 왜 내가 떠나고 난 직후에야 너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와 결혼하지 않은 데 대한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어. 후회하게 된다면 그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그 남자의 녹음을 들으며 그래, 헤어질 운명의 연인들이 빗나가기만 한다는 걸, 그 빗나감이 헤어짐의 신호라는 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그렇다는 걸 알고 나는 안도감인지 슬픔인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되었어. 하필이면 이 테이프가 왜 나에게 왔는지, 사랑을 잃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나에게 알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건 아주 고마운 경험이야. 중요한 건 운명이 엇갈린 뒤에 미움이 아니라 고마움을 남기는 거겠지. 강함을 꿈꾸었지만, 여린 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어. 강해지고 싶었지. 그 시절의 내 친구들도 늘 강해지는 꿈을 꾸었어. 저마다 다들 크느라고 아픔을 겪을 나이들이잖아. 나약하고 조그만 자신이 도도한 생의 흐름 앞에 버거운 때. 너는 이미 강하다고 생각했어. 넌 내 앞에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 보였고 사회 나가 노련해진 형들하고도 잘 어울릴 줄도 알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기댈 어깨였으니까. 나는 도저히 손도 못 대는 일들을 쓱쓱 해줄 때 내가 너무 좋았어. 그 일이란 게 자취방의 못을 받거나 고장난 배수구를 고쳐주는 등 그런 소소한 일들이었는데 너랑 있으면 세상살이에 별로 겁낼 게 없을 것 같았지. 그런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강한 것은 오히려 나인지도 모르겠어. 결혼하고 나서도 나를 잊지 못하고 전화해 내가 울었던 그 밤을 기억해. 내게 그렇게 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그날에야 처음 안 느낌이었어. 내가 딴 사람처럼 생소하게 느껴지더라. 내가 공부를 하고 있던 몇 해를 참아주었던 것, 항상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해. 산에 다니기 편하라고 등산화를 골라주며 내 앞에 쭈그려 앉아 신발끈을 매주던 너. 하지만 그때는 나도 철이 덜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 이제 와서는 소용없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미안해. 나의 이기심. 미안해. 내가 받았을 상처. 지금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지만 우리 두 사람을 맺어주었을지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도 지금에서야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그땐 성공을 위해 내가 세운 최선의 법 외엔 다른 차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나의 마음은 엄마와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다른 것을 드릴 여유가 없었던가 봐. 내가 조금만 일찍 너의 아픔을 같이 느꼈더라면 지금쯤 우리 사는 건 또 많이 달라져 있겠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그 많은 엇갈림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니. 우리가 헤어졌다는 걸 한동안은 믿을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먼저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널 버린 거야. 알아. 떠나간 연인의 행복을 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도 처음 알았어. 나를 못 잊겠다는 내가 그 여자와 헤어지기를 바란 적도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 내 마음을 알리고 싶은 달콤한 악의도 느꼈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사이도 아닐 텐데 그런들 뭐 하겠어. 잊을 수 없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미묘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잖아.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 너는 처음에 아니라고 했지. 내가 아파할까 봐였니?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그리고 그제야 나는 너를 모조리 놓아보낼 수 있었지. 아빠가 되고 온전히 남편이 되도록 내가 못 준 그 편안한 행복을 누리도록. 내가 말했었지. 누구와 살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 사는 건 모두 똑같은데 말이야. 그 말은 나랑 결혼했어도 좋았을걸. 뭘 그리 두려워했을까? 이 말과 동의어가 되니? 하지만 나는 너의 그 누구도 중에 하나는 되기 싫었어. 나는 그냥 오직 한 사람의 너가 되고 싶었던 거야. 나 아니면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결국 그 몇 마디 차이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나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던 거야. 매주 목요일에 나는 여의도에 간다. 내 소식 들어서 알고 있니? 고시를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아마 그것 역시 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둥바둥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취직을 하고 나니 알겠어. 혼자서 말없이 있어야 했던 그 시절이 나에겐 고역이었던 모양이야. 정말 몰랐는데 나한테는 꽤 사교적인 면이 있어. 회사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대하며 나는 내 얼굴의 미소가 점점 꼭 맞는 옷처럼 내게 붙어가는 걸 느껴. 아마도 오래전에도 이미 이런 웃을 줄 알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발견했던 거고. 엄마는 요즘 산에 다녀. 물론 같이 다니진 못하지만 엄마는 산에 다니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체력이 좋아졌다고 아이같이 자랑해. 며칠 전에는 엄마가 말하겠지. 엄마 스스로 일구어낸 안정된 삶의 힘에 모든 걸 용서할 수도 있는 마음이 된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자 나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걸 느꼈어. 그 마음의 짐은 다 엄마의 짐이었던가 봐. 엄마가 짐을 놓으니까 내 짐도 저절로 놓아져. 부질없는 것은 잊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녀는 이제야 겨우 잊고 살 수 있게 됐나 봐. 앞만 보면서 말이야. 다음 주에 엄마는 나랑 같이 살러 서울로 이사를 오실 거야. 여의도를 가는 건 작가 학원에 등록했기 때문이야. 작가가 되는데도 학원을 다녀야 한다니 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나한테는 필요했어. 소설이란 무엇인가? 왜 글을 쓰려고 하는가?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제목의 강의들을 나는 대학 1학년생이다 하고 열심히 들어. 강의 끝나고 나오면서 발갛게 익은 내 뺨의 온기가 기분 좋다니까. 뭔가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서 아무 진행 중인 것도 없이 꿈도 꾸지 않고 매일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이걸 시작한 건 모험이었어. 인생에 대한 엄숙한 도전. 내게 이런 길이 있으리라고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쓰기라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고여있는 물을 퍼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시작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이 늘어만 가던 삶의 주름이 조금씩 펴지는 게 느껴져. 다음 주에 올 때는 서강대교를 걸어서 건너보려고 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누구에게 푸념을 늘어놓거나 한탄하는 일 없이 그 아이, 잠시 동안 청년이 되어버린 그 아이처럼 나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긴 방황을 한 찰나로 압축시키고 어른이 되어보려고 해. 이제는 벌써 30이잖아. 더는 잃어버릴 것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리고 참 서강대교 밑에는 밤섬이 있잖아. 그 위를 지나가면 철새들이 보일 거야. 혹 모르지. 다정한 초록 깃털을 가진 수놈오리 한 마리가 잿빛 암놈을 졸졸 따라 푸른 강 한가운데를 헤엄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그때 막히는 차 안에서 나를 발견하더라도 경적은 울리지 말아줘. 아마도 나는 보폭을 한껏 넓혀가며 씩씩하게 잘 걸어가고 있을 테니 말이야. 백은지 작가의 Every Thursday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소리로 함께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에요. 감사합니다.